병원 5층 복도에 연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1948년 3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의 하이랜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지하 주방에서 시작된 불길은 음식 운반용 통로를 타고 올라와 나무 바닥과 벽을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5층의 한 방 안에 47살의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진정제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고 방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이 여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젤다 피츠제럴드였습니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치과 기록과 신발 한 짝으로 겨우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47회의 삶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아내로만 기억했습니다. 미친 아내, 불안정한 여자, 천재 남편의 발목을 잡은 사람, 수십 년간 젤다에게 붙은 이름은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일기를 보여주었더니 그 문장이 남편의 소설에 실렸습니다. 출산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며 한 말이 남편의 대표작 속 대사가 되었습니다. 서평에서 남편의 표절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지만 세상은 유머로 넘겼습니다. 병원에서 6주 만에 소설을 완성했지만 남편이 담당 의사에게 압력을 넣어 핵심 장면을 잘라내게 만들었습니다. 소설이 실패하자 희곡을 썼지만 어떤 극장도 무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려 전시했지만 비평가들은 작품의 예술성이 아니라 스콧 피츠제럴드의 아내라는 이름표만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글도, 춤도, 그림도 어떤 것 하나 자기 이름으로 완성하지 못한 여자. 마지막에 남은 것은 잠긴 방과 진정제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젤다 피츠제럴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900년 7월 24일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미국 남부의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에서 젤다 세이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앤서니 세이어는 주 대법관이었고 어머니는 연방 상원의원의 딸이었습니다. 남부에서 이보다 단단한 가문은 드물었습니다. 대법관의 딸이라는 이름은 방패이자 날개였습니다. 젤다는 그 보호 아래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랐습니다. 발레를 배웠고 수영을 즐겼으며 학교에서는 공부보다 소년들과 어울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당시 남부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삶은 하나였습니다.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 조용히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젤다는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마셨고 몸에 달라붙는 수영복을 입어 일부러 소문이 나게 했습니다. 졸업 앨범에서 가장 예쁜 학생, 가장 매력적인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사진 아래에 젤다가 직접 쓴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삶이 왜 이리여야 하는가? 오늘만 생각하고 내일은 걱정하지 말자. 18살 소녀의 선언이었습니다.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훗날 얼마나 잔인한 예언이 될지, 내일을 걱정하지 않겠다던 소녀에게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이 시점에 젤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18년 7월 몽고메리 컨트리 클럽의 무도회장이었습니다. 젤다는 18살, 군복을 입은 21살의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프랜시스 스콧 키 피츠제럴드. 제1차 세계대전 중 근처 셰리던 기지에 배치된 육군 장교였습니다. 스콧은 프린스턴 대학교를 중퇴한 뒤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판된 책은 한 권도 없었고 첫사랑에게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직후였습니다. 젤다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고 쓰고 있는 소설의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젤다는 처음에 스콧의 말을 허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유명한 작가가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스콧이 청혼했을 때 젤다는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를 부양할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스콧의 입장에서 이 거절은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첫사랑에 이어 젤다에게까지 같은 이유로 같은 말을 들은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여자에게 두 번 거절당한 남자. 이 상처가 훗날 위대한 개츠비의 뿌리가 됩니다. 거절당한 스콧은 고향 세인트폴로 돌아갔습니다. 부모 집 꼭대기층에 틀어박혀 술도 파티도 끊고 밤낮으로 소설을 고쳐 썼습니다. 제목은 낙원의 2편. 프린스턴 시절과 젤다와의 사랑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스콧은 이 소설을 쓰면서 젤다가 보낸 편지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젤다가 남부군 전사자의 묘지를 거닐며 쓴 편지 한 구절이 소설의 마지막 독백에 들어간 것입니다.
젤다의 허락이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순간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젤다의 편지가 스콧의 소설이 되는 패턴은 여기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후 20년간 반복되었습니다. 젤다의 말과 글과 삶이 스콧의 재료가 되는 구조가 결혼 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20년 3월 26일 낙원의 2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나흘 뒤 젤다가 뉴욕으로 왔고 4월 3일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에서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스콧이 성공을 증명하자 젤다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 작가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지적합니다. 결혼 당시 스콧은 자신도 젤다도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훗날 인정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남은 것은 성공과 체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뉴욕의 가장 화려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플라자 호텔 분수대에 옷을 입은 채 뛰어들었고 택시 지붕 위에 올라탔으며 빌트모어 호텔과 코모도어 호텔에서 차례로 쫓겨났습니다. 신문은 매일 이들을 다루었습니다. 스콧은 젤다를 미국 최초의 플래퍼라고 불렀습니다. 짧은 머리, 짧은 치마, 담배와 술, 자유분방한 태도. 1920년대 해방된 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젤다라는 이름 자체가 재즈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화려한 파티와 신문 기사의 이면에서 스콧은 조용히 한 가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젤다의 일기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젤다는 거리낌 없이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문장들을 어디에 쓸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콧은 젤다의 일기에서 문장과 표현과 감정을 가져다 자신의 소설과 단편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이었지만 점점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젤다의 사적인 기록이 스콧의 문학적 재산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만 젤다는 그 과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921년 10월 딸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가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그 아이를 스코티라고 불렀습니다. 젤다는 출산 직후 마취에서 깨어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예쁘고 바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쁜 바보 말입니다. 스콧은 아내가 마취에서 깨어나 처음 내뱉은 그 한마디를 받아 적었습니다. 3년 뒤 출간된 위대한 개츠비에서 데이지 뷰캐넌이 딸에 대해 하는 대사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내의 출산 직후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말까지 소설의 재료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젤다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가장 사적인 순간에 나온 가장 솔직한 말이 자신의 허락 없이 수백만 독자 앞에 놓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분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젤다는 그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1922년 스콧의 두 번째 소설 아름답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소설에도 젤다의 일기와 편지에서 가져온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젤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젤다는 뉴욕 트리뷴에 이 소설의 서평을 실었습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피츠제럴드 씨는 제가 알기로 그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표절은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유머러스한 문장이었습니다. 독자들은 웃었고 신문은 재치 있는 아내의 서평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웃음으로 포장된 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일기를, 내 편지를, 내 말을 당신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 서평 속 한 줄이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젤다가 직접 쓴 단편 소설 중 일부는 스콧의 단독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스콧은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 글은 사실 젤다가 쓴 것이지만 내 이름을 붙이면 원고료가 더 높아진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쓴 글에 남편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두 사람의 호텔비와 여행 경비로 사라졌습니다. 젤다의 문장은 스콧의 이름 아래에서 팔렸고 젤다는 작가가 아니라 작가의 아내로 남았습니다. 1924년 여름 피츠제럴드 부부는 프랑스 남부 리비에라의 작은 별장으로 이주했습니다. 스콧은 위대한 개츠비 원고 지필에 몰두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글을 썼고 젤다와 3살 딸 스코티는 해변에 남겨뒀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여름, 지중해 햇빛 아래에서 젤다는 프랑스 해군 조종사 에두아르 조잔을 만났습니다. 해변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잔은 훗날 피츠제럴드 부부가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을 남겼습니다. 스콧은 분노했고 젤다는 침묵했습니다. 같은 별장에서 같은 식탁에 앉았지만 눈을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밤은 점점 더 심한 다툼으로 채워졌습니다. 1925년 4월 위대한 개츠비가 출간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호평했지만 판매는 저조했습니다. 스콧은 깊이 실망했고 술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툼의 밤이 늘어갔고 벌어들인 돈은 여전히 호텔과 여행과 파티로 흘러갔습니다. 1927년 젤다는 뜻밖의 결심을 합니다. 27살의 나이에 전문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프로 무용수를 시작하기에는 적어도 10년은 늦은 나이였습니다. 주변의 누구도 이 결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젤다에게 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소설은 남편의 영역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면 남편의 소설에 들어갔고 일기를 쓰면 남편의 재료가 되었고 출산 직후의 한마디까지 남편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젤다에게는 스콧이 가져갈 수 없는 오직 자기 몸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했습니다. 1928년 파리에서 러시아 출신 발레 교사 루보프 에고로바에게 사사했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연습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잠을 줄이고 발가락에서 피가 맺혀도 바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28살에 시작한 발레를 30이 되기 전에 완성하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이 집념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글을 쓰면 남편에게 빼앗기고 말을 하면 남편의 소설에 실리는 여자가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춤은 젤다에게 예술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1929년 가을 나폴리의 산카를로 오페라 발레단에서 입단 제안이 왔습니다. 28배 시작해 1년여 만에 전문 무용단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젤다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점에서 젤다의 몸과 마음이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30년 4월 파리에서 젤다가 쓰러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근처의 프랑쟁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조현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1930년의 의학은 그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젤다가 무너진 원인을 과도한 발레 연습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빼앗긴 여자가 몸이라는 마지막 수단마저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글도 빼앗기고 춤도 부서지고 자기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은 어디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원 중이던 1932년 젤다는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단 6주 만에 소설 한 편을 완성한 것입니다. 제목은 나를 위해 왈츠를 남겨두세요. 자신의 남부 시절과 결혼 생활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었습니다. 젤다는 이 원고를 남편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스콧의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에게 보냈습니다. 왜 남편을 건너뛰었겠습니까? 보여주면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반복된 경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스콧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자신이 집필 중이던 밤은 부드러워라의 소재를 젤다가 먼저 소설로 써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혼 생활을 같이 겪었지만 그 경험을 소설로 쓸 권리는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고 스콧은 생각한 것입니다. 스콧은 젤다의 담당 의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아내에게 담당 의사를 통해 작품을 고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젤다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소설에서 핵심 장면들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 침대에서 6주 동안 써낸 소설을 남편의 요구로 스스로 자르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가위질이 젤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왈츠를 남겨두세요는 1932년 10월에 출간되었습니다. 핵심 장면이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비평은 대부분 부정적이었고 판매도 저조했습니다. 젤다가 자기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은 유일한 소설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스콧은 젤다를 삼류 작가라고 불렀습니다. 수년간 아내의 일기와 편지와 말에서 문장을 가져다 자기 소설을 쓴 사람이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쓴 유일한 소설을 삼류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젤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이 실패한 뒤 젤다는 희곡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스캔들라브라라는 제목의 연극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웨이의 어떤 제작자도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설에 이은 두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이었습니다. 젤다는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스콧이 뉴욕에서 전시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그림의 구도나 색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요커지는 거의 신화적인 젤다 피츠제럴드의 그림들이라고만 썼습니다. 작품이 아니라 이름이 먼저 소비된 것입니다. 비평가들이 본 것은 캔버스 위의 색이 아니라 스콧 피츠제럴드의 아내이자 재즈 시대의 아이콘이자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있는 여자라는 캔버스 뒤의 꼬리표였습니다. 젤다가 무엇을 시도하든 세상은 그녀를 스콧 피츠제럴드의 아내라는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소설을 쓰면 남편이 핵심을 잘라냈습니다. 희곡을 쓰면 어떤 극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작품이 아니라 이름표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1934년 이후 젤다의 삶은 병원과 어머니의 집을 오가는 반복이 되었습니다. 전기 충격 치료와 인슐린 쇼크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1930년대에 정신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된 치료는 젤다의 기억을 서서히 지워갔습니다. 훗날 젤다는 1920년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즈 시대의 가장 화려한 여자가 자신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스콧과 젤다는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스콧은 할리우드로 가서 영화 각본을 썼고 젤다는 어머니가 있는 몽고메리와 병원을 오갔습니다. 3살 때 부모의 파티장에서 유모 손에 맡겨졌던 딸 스코티는 10대가 되어서도 부모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기숙학교에서 자랐습니다. 1940년 12월 21일 스콧 피츠제럴드가 할리우드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44살이었습니다. 오랜 음주가 몸을 갉아먹은 결과였습니다. 사망 당시 위대한 개츠비는 거의 잊혀진 소설이었고 스콧 자신도 스스로를 실패한 작가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젤다는 두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카이사르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입퇴원이 집필을 방해했고 무엇보다 기억이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쓰려고 해도 어제 쓴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948년 3월 10일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이랜드 병원 중앙 건물의 주방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 운반용 통로를 타고 불길이 위층으로 치솟았습니다. 5층에 있던 젤다의 방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진정제를 맞은 상태로 잠긴 방에서 젤다 피츠제럴드는 47회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치과 기록과 신발 한 짝으로 겨우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젤다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방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삶 전체가 그랬습니다. 자기 글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할 수 없었고 자기 소설을 자기 뜻대로 완성할 수 없었고 자기 몸을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잠긴 방은 비유가 아니라 젤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은 젤다를 오랫동안 잊었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불안정한 아내, 천재 작가의 발목을 잡은 여자, 그것이 수십 년간 젤다에게 붙은 꼬리표였습니다. 스콧의 전기마다 젤다는 남편을 힘들게 한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1970년 작가 낸시 밀포드가 젤다의 전기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젤다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미친 아내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빼앗긴 한 작가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밀포드의 전기 이후 학자들은 나를 위해 왈츠를 남겨 두세요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콧의 밤은 부드러워라와 나란히 놓고 같은 결혼 생활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썼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두 소설은 같은 사건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젤다의 그림도 재조명되었습니다. 사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전시회가 열렸고 1992년에는 엘라베마 여성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젤다 피츠제럴드라는 자기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젤다 피츠제럴드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닙니다.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을 자기 이름으로 펼칠 수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의 세상은 여성에게 뮤즈가 되라고 말했지 작가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4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글을 쓰면 남편이 잘라냈고, 희곡을 쓰면 무대가 없었고, 그림을 그리면 이름표만 소비되었고, 춤을 추면 몸이 부서졌습니다. 4번 시도했고 4번 모두 막혔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잠긴 방과 진정제와 사라져가는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3월의 그 밤, 불길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젤다가 평생 쓰려고 했던 이야기는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에도 의미는 있습니다. 젤다가 남긴 소설 한 권, 그림 수십 점, 그리고 표절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서평 속 한 줄.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천재의 뒤에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세상이 가려놓은 또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겠습니다.